어느 미국 기업의 폴란드 현지 법인에서 미국 주재원과 폴란드 현지인이 오해로 인한 갈등을 빚다가 폴란드 현지인이 여러 고민 끝에 끝내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소통과 갈등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갈등을 유발하는 심리적인 방해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미국 기업의 폴란드 현지 법인에서 미국인 주재원과 폴란드인 현지 채용 직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미국인 상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 끝내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자 폴란드인 직원이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드리면 되겠습니까? 미국인 상사는 당혹스러워하며 그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폴란드인 직원은 마지못해 10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미국인 상사는 약간 미심쩍어 하면서 보고서 완성일을 15일로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보고서는 30일은 잡아야 완성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인 직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약속한 15일째가 되던 날 딱 하루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인 상사는 약속된 날에 이렇게 묻습니다. 보고서는 이제 완성되었죠? 폴란드인 직원은 당황하며 내일이면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미국인 상사는 오늘까지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몇 개월 정도 후 이 폴란드 직원은 미국인 상사의 이러한 업무 스타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경쟁 업체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기업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의 발언의 정확한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인 상사가 이렇게 물었죠. 이 보고서 끝내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양쪽의 의도는 이랬습니다. 미국인 상사는 나는 당신의 보고서의 제출 기한 결정에 직접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인 현지 직원, 부하 직원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상사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나에게 요구를 하면 되는데 왜 나에게 묻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인 직원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미국인 상사는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니, 자기 일에 직접 참여해서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에 반해 폴란드인 직원은 지금 당신의 지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되물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미국인 상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 보고서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인 상사의 의도는 이랬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는 의미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자 폴란드인 직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자꾸 나에게 묻는 거지? 차라리 어떤 대답이라도 주는 게 나을 듯한데? 라고 하면서 폴란드인 직원은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열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인 상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직원이군. 열흘은 너무 터무니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 상사는 열흘이면 될 것 같다는 답에 대해서 5일을 덧붙여가지고 15일 안에 보고서 완성하는 것으로 약속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미국인 상사의 마지막 지시의 의미는 이랬습니다. 이제 보고서 제출 기한을 제한을 했고 이 약속을 지키겠지라는 의도로 15일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직원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보스가 나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구나. 15일 너무 짧지만 열심히 해야겠어.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일째가 되던 날 미국인 상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보고서 완성되었습니까? 이 미국인 상사의 의도는 약속한 제출 기한을 지켰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느낀 폴란드 직원은 이랬습니다. 벌써 보고서를 달라고 한다고? 이런 의도였죠. 그래서 폴란드인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면 완성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두 사람 모두 이 보고서가 아직 미완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상사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오늘까지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즉, 미국인 상사는 상사의 입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 기한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인 상사의 질문에 대해서 폴란드인 직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이야. 실현 불가능한 보고서 완성 기한을 지시를 주더니 이제는 30일 걸릴 걸 16일 만에 했는데도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군.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있었고 이 일이 있은 몇 개월 뒤에 계속해서 이러한 충돌이 있어서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다른 경쟁업체로 폴란드인 직원이 이직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미국인 주재원과 폴란드인 현지인 사이의 사례 속에 숨겨진 소통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행동과 사고방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통 연구 분야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협업에서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는 심리적 요인을 유사성의 가정, 자문화 중심주의, 불확실성 회피 성향, 오귀인, 고정관념, 편견, 내 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구분, 차별 이렇게 총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성의 가정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과의 차이 대신에 유사성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속한 문화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이 유사할 것이라 전제하고 자기 문화에서 행했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양측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를 관가하거나 의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화는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통점도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 각 문화가 가진 고유성과 차이가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유사성 대신에 차이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역시 소통 상황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가지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행동이 바로 유사성 가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국 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판모 씨는 2리터짜리 생수를 들고 수업에 들어갔다 한국 학생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중국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한국인 학생 몇몇은 손가락질을 하며 판시를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고향에 돌아가고픈 심정이었다라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에서는 일반적인 2리터짜리 생수병에 물을 받아와서 마셨는데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한국의 강의실에서는 낯설게 느껴졌고 그것이 한국의 동료 학생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이죠. 다음 이야기는 좀 더 황당합니다. 1997년 어느 덴마크 여성이 미국 맨하튼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14개월 된 아이를 레스토랑 밖 유모차에 놔두었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 광경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여인은 유아를 위험에 방치한 혐의로 이틀간 구치소에 감금이 되었고 아기는 그 사이에 유아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여인과 현지 덴마크 대사관은 카페 밖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이 덴마크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들이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수많은 유모차들이 레스토랑 밖에 세워져 있는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출신 국가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했는데 현지에서는 이상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사성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민족 또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썸너는 1906년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자민족 중심주의는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 또는 문화 집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단을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세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자기 집단과 그 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자신의 집단에 속하지 않는 모든 대상에 대해 거부하고 경시하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의식하고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민족, 자문화 중심주의 성향은 흔히 각 나라나 지역별 세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세계 지도 중 어느 지도에 더 익숙하십니까? 아마 오른쪽 지도일 것입니다. 이 두 지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왼쪽은 서양 중심의 세계 지도이고요. 오른쪽은 동양 중심의 세계 지도입니다. 저마다 자신을 중심에 두려는 성향은 이러한 지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 회피 성향입니다. 불확실성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행동, 기분, 감정 등을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은 불안을 만들어내죠. 불안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하고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 상황은 일종의 낯선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낯선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구성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낯선 사람, 즉 타자는 소통 상황에 존재하지만 내가 속한 나의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렇듯 낯선 혹은 모르는 상대방과 소통과 협업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상대와 소통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의 소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 결과를 보면 기업 조직 내 상이한 집단 간의 회피 성향이 업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 일본인 학자는 미국 어느 도시에 있는 일본계 기업에 근무하는 일본인 직원 168명과 미국인 현지 직원 135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미국인 직원의 8%만이 일본인 동료와의 영어 의사소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인 응답자의 19%는 자신의 영어 실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또 다른 20%의 일본인 직원은 미국인 동료와의 영어로 말할 때에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응답자의 30% 정도는 미국인 동료들이 자신과 영어로 소통을 할 때 일본식 억양 때문에 매우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들 일본인 응답자의 60% 정도는 미국인 동료와의 협업에 있어 언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영어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 미국인 동료들과의 소통 행위 자체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인 직원과 일본인 직원 두 집단이 하나의 기업 조직 안에서 업무와 개인적으로 잘 소통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귀인 현상입니다. 귀인은 인간이 어떤 상황이나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끊임없이 인과 추론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 행위는 그 순간 자신이 경험하고 있거나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예측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부적 귀인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 귀인입니다. 내부적 귀인은 주어진 행동의 원인을 그 행동의 주체, 즉 행위자의 성품, 성격, 자세, 기질 등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외부적 귀인은 주어진 행동의 원인을 그 행위가 발생하는 주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그림 속 가운데 주인공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가운데 주인공의 얼굴 표정은 환한 미소를 띄우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두 사람 모두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두 주인공 모두 웃고 있으니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가운데 주인공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밝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두웠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 속 가운데 사람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과 추론에 있어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인과 추론의 양상은 문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급하게 일반화된 확고한 생각입니다. 고정관념은 몇 가지 경험에 의거한 추측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된 단순화되고 획일화된 신념이라고 할 수 있죠. 스테레오타입은 원래 인쇄소에서 원본을 대신해서 사용하던 사본을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은 편견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고정관념은 편견과는 다르게 인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가시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각 국가들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포스트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대개 특정 사회,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늘 가지고 있고 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고정관념은 그저 부분적으로만 맞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된 고정관념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편견입니다. 편견은 상대방에 대해 적절하거나 정확한 이해나 지식을 형성하기 이전에 만들어낸 상대방에 대한 예단 또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견은 일반적으로 인종이나 사회적인 약자, 나이, 장애인, 비만, 동성애자 등 개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상대방을 미리 예견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을 거부하는 비이성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인 측면의 고정관념하고는 다르게 편견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치우쳐진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외국인 선원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발간한 가이드북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해 일반화할 수 없는 파편적인 경험과 진술을 심지어 공식적인 안내 자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7번째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내 집단, 즉 인그룹은 자신이 구성원으로 속한 사회 집단을 말합니다. 대개 내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편안하고 충성심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 집단, 아웃그룹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개 그들에게 불편함, 대립심,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내 집단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개념은 단 몇 분 안에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의 범주는 선호하는 색깔과 같이 사소한 특징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집단 구성원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월등히 우세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차별입니다. 차별은 특정 집단이나 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지칭합니다. 차별 행위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타 집단 구성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해당 구성원을 배제시키는 행위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 차별 행위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인종차별이나 제노포비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 주재원과 폴란드인 현지 채용 직원 사이의 갈등 사례를 시작으로 주재원과 현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인 방해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기제에는 유사성의 가정, 자문화 중심주의, 불확실성 회피, 오규인, 고정관념, 편견, 내 집단과 외 집단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그리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방해 요인으로 작동했는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유사성의 가정입니다. 해당 미국인 주재원은 폴란드 현지 법인 직원들도 당연히 책임과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수평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전제했던 것입니다. 즉, 폴란드 현지 채용 직원이 하는 전문 영역에 대해 보스이긴 하지만 존중하고 직원이 직접 결정하고 업무하기를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 완성 기일을 폴란드 직원이 직접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해주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야 비로소 상사로서 개입하는 패턴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현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접근 방식은 미국의 방식과 달랐던 것이죠. 두 번째는 두 사람 모두 이렇듯 자문화 중심적인 업무 방식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못 해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제로 각자 발언의 의도는 다른 것이었는데 각자의 문화적 관점에서 해당 발언을 해석한 것이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자문화 중심성과 오기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불확실성 회피 성향도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직접 그리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했던 것이죠. 즉,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화를 불러일으킬 때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일화 속 두 주인공은 그것이 성가시기 때문에 회피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업 상황에서의 갈등 요인 진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